전기회로는 도선으로 연결된 다양한 회로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의 단순 회로 요소 중 첫 번째 회로 요소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저항기, 축전기, 그리고 인덕터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며 공간에서 움직이는 전하와 관련된 상황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기적 흐름, 즉 전류라는 개념을 학습하며 전기 저항의 개념과 전기 회로 내에서의 에너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은 이후 전기 회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RLC 회로 등 여러 회로 요소의 결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제17강 전류와 저항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회로 요소의 첫 번째인 축전기에 대해 학습해보고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하의 흐름인 전류 개념을 학습하고 드루드가 제안한 금속 내에서의 전도에 관한 구조 모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의 개념을 살펴보고 미시적인 전류 모형에서 유도된 옴의 법칙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두 도체를 어떻게 조합해도 전기 회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체의 이와 같은 배열을 축전기라고 하며 이들 도체는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두 도체 사이에 전이차 델타 V가 존재하겠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도체에 대전된 전하량 Q는 도체 사이의 전이차에 정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비례상수는 도체 사이의 거리와 도체의 모양에 의존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례성으로 인하여 축전기의 전기용량 C는 어느 한쪽 도체의 전하량 크기와 두 도체 사이의 전이차 크기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도체판으로 된 평행판 축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판은 전지의 두 단자에 각각 연결되는데 이로 인해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축전기가 처음에 대전되지 않았다면 전지가 연결되었을 때 연결도선에 전기장이 형성되겠습니다. 이제 전지의 음극에 연결된 도체판을 생각해보면 도선의 전기장은 판 바로 근처에 있는 도선 내에 전자의 힘을 작용하며 이 힘은 전자가 판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 움직임은 도체판, 도선, 그리고 전지의 단자가 모두 같은 전위를 가질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평행이 이루어지면 단자와 도체판 사이의 전이차가 없어지며 도선에는 전기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전자는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체판은 이제 음으로 대전되며 비슷한 과정이 다른 도체판에 대해서도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도체판으로부터 도선으로 움직여 도체판이 양으로 대전되겠습니다. 결국 축전기 두 도체판 사이의 전이차는 전지 양단의 전이차와 같아지겠습니다. 이제 도체판에서 전지를 분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도체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체판은 충전된 상태이고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하 사이 간격과 연관된 에너지를 저장하겠습니다. 부호가 반대인 전하로 대전된 두 도체의 전기 용량을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한쪽 도체에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를 Q라고 가정하고 전이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일 축전기의 기하학적인 모양이 간단하면 전기 용량은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두 도체로 되어 있는 축전기가 가장 전형적이지만 하나로 된 도체도 전기 용량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대전된 구형의 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체로부터 형성되는 전기력선은 무한대의 반지름을 가진 중심이 같은 도체 구에 크기는 같고 반대의 극성을 가진 전하가 있는 경우와 정확하게 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대에 있는 두 껍질 도체를 두 개의 도체로 구성된 축전기의 두 번째 도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지름 A인 도체구의 전이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무한대에 있는 구 껍질에 대해 V = 0으로 놓게 되면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고립된 대전구의 전기 용량은 반지름에 비례하고 모든 축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상에서의 전하량과 전위에 의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전기학의 변수로 나타낸 전기 용량의 일반적인 정의지만 주어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단지 판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a인 두 개의 도체 평형판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판의 크기에 비해 판 사이의 간격이 아주 가깝다면 판 사이의 전기장은 균이라고, 그 외 지역의 전기장은 0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판 사이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장은 균이라고 판 사이의 전이차 크기는 2d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판 사이의 전이차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전기 용량식에 대입하면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판의 넓이에 비례하고 판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축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로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두 개의 축전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로도가 다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축전기 왼쪽의 두 판은 도선에 의하여 전지의 양극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판 모두 전지 양극의 전위와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전기 오른쪽의 두 판은 전지의 음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판 모두 전지 음극의 전위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같으며 또한 전지 양단의 전위차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V는 전지의 단자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지를 회로에 연결하면 축전기는 곧바로 최대의 전하량에 도달하게 되고 두 개의 축전기에 저장된 최대 전하량을 각각 Q1과 Q2라고 하면 연결된 두 축전기에 저장된 전체 전하량은 각 축전기의 전하량을 합한 것과 같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축전기를 전기 용량 CEQ를 갖는 하나의 등가 축전기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가 축전기는 회로에서 원래 두 축전기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즉, 전지와 연결되면 등가 축전기에는 전하량 QTOT가 저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QTOT는 전체 전하량을 뜻합니다. 그림으로부터 병렬 회로에서 각각의 축전기에 걸리는 전이차는 같으며 이는 전지의 전압 델타 V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등가 축전기의 경우 다음의 식을 만족하게 되고 결국 3개 이상의 축전기를 병렬 연결 시 등가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면 등가 전기 용량은 개별 전기 용량의 대수에 합이 되고 어떤 개별 전기 용량보다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축전기가 직렬 연결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로도가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축전기 1의 왼쪽 판과 축전기 2의 오른쪽 판이 전지의 양 단자에 연결되어 있으며 축전기의 다른 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에는 충전되어 있지 않은 고립계를 형성하므로 알짜 전하량은 0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를 고려하고 그 다음 회로에 전지가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에 전지를 연결하면 전자가 C1의 왼쪽 판으로부터 가장 왼쪽에 있는 도선으로 전달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선으로부터 C2의 오른쪽 판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C2의 오른쪽 판에 음전하가 모이게 되면 C2의 왼쪽 판에서 같은 양의 음전하가 힘을 받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여분의 양전하가 남게 되며 C2의 왼쪽 판을 떠난 음전하는 C1의 오른쪽 판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른쪽 판은 모두 전하량 마이너스 Q로 대전되게 되고 왼쪽 판은 모두 전하량 플러스 Q로 대전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렬 연결된 축전기들의 저장된 전하량은 서로 같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Q는 도선과 어느 한 축전기의 바깥쪽 판 사이에 흐르는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처음 그림은 축전기 양단의 각각의 전압 델타 V1과 델타 V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전압을 합하여 연결한 양단의 전체 전압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렬 연결된 축전기에서의 전체 전이차는 각각 축전기에 걸린 전이차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전지에 연결될 때 회로도에서 직렬 연결된 축전기 역할을 하는 등가 축전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충전이 되면 등가 축전기는 오른쪽 판에 마이너스 Q 전하량 그리고 왼쪽 판에 플러스 Q 전하량으로 대전되게 되고 그림에 있는 회로에 전기 용량의 정의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들 전하량을 소거하면 직렬 연결 시 등가 전기 용량에 대한 다음의 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3개 이상의 축전기가 직렬 연결된 경우의 등가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면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는 각 전기 용량의 역수의 합으로 표시되고 등가 전기 용량의 크기는 임의의 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보다 항상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된 축전기에 있는 두 도체,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축전기에 저장되겠습니다. 충전된 축전기의 양쪽 판을 도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축전기가 방전될 때까지 한쪽 판에서 다른 쪽 판으로 도선을 통하여 전하가 이동하게 될 것인데요. 다음 왼쪽 그림은 평행판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한 회로이고 오른쪽 그림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지는 도선 내에서 전기장을 만들고 따라서 도선과 축전기 사이에 전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개 내에서 에너지의 변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치를 닫기 전의 에너지는 전지 내의 화학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며 이 에너지는 전기 회로가 작동할 때 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 변환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전지 내 화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어 두 판으로 양전하와 음전하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도체판은 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전하를 축전기의 판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역학적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전기의 한쪽 판에서 미량의 양전하를 붙잡아서 힘을 가해 축전기의 다른 쪽 판으로 이동시키면 전하를 축전기의 한쪽 판에서 다른 쪽 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전하량 dq를 한쪽 판에서 다른 쪽 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일단 전하가 이동되고 나면 두 판 사이에는 작은 전이차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이차를 통해 추가의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전하가 한쪽 판으로부터 다른 쪽 판으로 점점 더 많이 전달될수록 전이차는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은 에너지에 대한 비고립계 모형으로 설명될 텐데요. 외력이 개의 한 일은 개 내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충전시키는 동안의 어느 순간에 축전기의 전하량 Q가 충전되어 있다고 가정해보면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판으로부터 플러스 Q인 판으로 전하량 dQ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량 dQ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은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Q 이꼴 0로부터의 나중에 Q 이꼴 라지 Q까지의 축전기를 축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체의 일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축전기를 충전시킬 때 한 일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는 다음에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그래프의 관계식은 직선이므로 직선 아래의 전체 넓이는 밑변이 라지 Q이고 높이가 델타 V인 삼각형의 넓이가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의 형태로의 저장된 에너지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간 영역에서의 전기적 전하 흐름의 기본적인 거동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전하 흐름은 이들 사이의 전위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전하의 알짜 이동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전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전하 흐름의 양은 전위차와 전하가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전류를 수동 안에서의 점성유체 흐름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이 전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관에서 물의 흐름은 압력차에 의해 형성되며 종종 리터, 퍼, 분 단위로 측정하여 물의 흐름을 정량할 수 있습니다. 전류를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들이 넓이가 a인 어떤 단면을 수직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넓이는 말하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단면적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류란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률로 정의하겠습니다. 단면적 A를 델타 T의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을 델타 라지 Q라고 하면 평균 전류는 단위 시간당 단면적 A를 통과하는 전하량과 같겠고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의 흐름률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순간 전류 I를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전류의 극한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속 내에서의 미시적인 전도 모형을 사용하여 전하 운반자의 운동을 전류와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A인 원통형 도체 내의 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델타 X인 도체의 일부분의 부피는 A 곱하기 델타 X의 값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N을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의 수, 다시 말하면 전하 운반자 밀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는 전하 운반자의 수는 N 곱하기 단면적 A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전체 전하량 델타 라지 Q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몰 q는 전하 운반자 하나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전하 운반자가 원통의 축의 평행한 속도 VD로 움직이면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에 x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위의 크기 델타 x는 속도와 시간의 곱인 VD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델타 t를 이 부분에 있는 전하 운반자가 이 부분의 길이와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간격은 이 부분 내 모든 전하 운반자들이 원통 한쪽 끝에 원형 단면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델타 라지 Q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델타 T로 나누면 도체의 평균 전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겠습니다. 실제로 전하 운반자는 유동 속력 VD라고 하는 평균 속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유동 속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전하 운반자가 자유전자인 고립되어 있는 도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자유전자들은 기체 분자의 운동과 비슷하게 마구잡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들은 금속 원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복잡해지고 지그재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도체의 전위차가 가해지면 예를 들어 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도체 내에 전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이 전기장은 전자에게 전기력을 작용하여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전기장에 의한 움직임과 금속 원자와의 충돌에 의한 지그재그 운동을 더하면 전자들은 도체를 따라 전기장 E와 반대 방향으로 다음 그림에서처럼 유동속도 VD로 느리게 움직이겠습니다. 도체 내의 원자와 전자 간 충돌을 금속관 속을 흐르는 액체 분자가 금속관 안쪽 벽의 녹슨 찌꺼기와 충돌하여 생기는 내부 마찰 또는 항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전자에서 금속 원자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원자의 진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 도체의 온도가 그만큼 상승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체 내의 전기장은 0이라고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도체가 정적 평행 상태에 있을 때에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
전지 양단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도체는 정적 평행 상태가 아니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도체 내 전기장은 0이 아니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단면적이 A이고 전류 I가 흐르는 도체가 있다고 하면 이 도체의 전류 밀도 J는 단위 넓이당의 전류로 정의하겠습니다. 전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기 때문에 전류 밀도를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전류 밀도가 균일하고 도선 단면적 A가 전류의 방향과 수직인 경우에만 성립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체 양단의 전이차가 유지될 때에만 도체 내에는 전류 밀도와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어떤 물질에서는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비례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비례상수 시그마는 도체의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물질은 옴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옴의 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한 많은 물질은 그 물질 속의 전류 밀도를 전기장으로 나누면 상수값 시그마를 가지게 되며, 이 값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장과 무관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옴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과 소자, 즉 전기장 E와 전류 밀도 J 사이에 이런 단순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물질과 소자를 옴의 물질 및 소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하면 모든 물질과 소자가 옴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과 소자를 비옴의 물질 및 소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옴의 법칙은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특정 물질에서만 성립하는 실험식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균일한 직선 도선을 살펴보면 실제 응용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옴의 법칙에 대한 다른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선의 양단의 전이차가 가해져서 전기장이 형성되면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도선 전체에서 전이차 크기와 전기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선 양단의 전이차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전류 밀도 J는 도선이 흐르는 전류를 단위 면적 A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도선 양단의 전이차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라지 R을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을 동역학적 변수들인 전류에 대한 전이차의 비율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류와 전이차 및 저항에 관한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의 역수값을 비저항이라고 하며 그리스 문자 로우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이제 드루드가 처음으로 제안한 금속 내의 전기 전도에 관한 구조 모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모형으로부터 옴의 법칙이 나오며 비저항이 금속 내의 전자의 운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드루드 모형은 불완전하지만 좀 더 정교한 이론에 사용되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데는 유용하겠습니다. 구조 모형 개요에 이어 전기 전도에 대한 드루드 모형은 다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와 전도전자라고 하는 자유전자들로 이루어진 도체가 있다고 하면 원자와 전도전자의 조합을 개로 규정하겠습니다. 원자들이 개별적으로 놓여 있다면 모든 전자들은 각자의 원자에 속박되어 있으나 원자들이 결합하여 고체가 되면 일부 전자들은 자유전자, 즉 전도전자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둘째, 전기장이 없을 때는 전도전자들이 도체 내를 마구잡이로 움직이며 이런 상황은 용기 속에 갇힌 기체 분자의 운동과 유사하다고 가정합니다. 전기장이 개에 걸리면 자유전자들은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로 느리게 유동하며 이때의 평균 유동 속력을 VT라고 정의합니다. 셋째, 충돌 후 전자들의 운동은 충돌 전의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가정합니다. 전기장이 전자들의 한 일에 의해 전자들이 얻는 여분의 에너지는 전자와 원자가 충돌할 때 도체 내의 원자들에게 전달되겠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원자에게 전달된 에너지는 개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 도체의 온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유동 속도에 관한 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M2이고 전해량이 스몰 q인 자유전자가 전기장 내에 놓여 있을 때 이는 전기장 내의 입자 모형으로 설명되며 받는 힘은 F 이퀄 QE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자는 알짜 힘을 받는 입자이고 따라서 가속도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가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전자들의 가속도는 일정하고 따라서 전자들은 등 가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VI를 충돌 직후 전자의 처음 속도라고 하면 매우 짧은 시간 후 다음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전자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선 내의 모든 전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충돌 이후 경과한 시간 t와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 VF의 평균을 취해 보겠습니다. 처음 속도들은 모든 가능한 방향에 대해 임의적으로 분포되었다고 가정하면 VI의 평균값은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전기장에서 방금 기술한 식의 두 번째 항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그리스 문자 타우는 연소적인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VF의 평균값이 유동 속도와 같으므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타우의 값은 온도에 따른 금속 원자의 크기, 단위 부피당 전자의 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체 내의 평균 전류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는데요. 전류 밀도 J는 전류를 단면적 A로 나눈 것이므로 J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몰 n은 단위 부피당 전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ohm의 법칙과 비교하면 도체의 전도도와 비저항에 관한 다음의 두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모형에 의하면 전도도와 비저항은 전기장의 크기와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특징은 ohm의 법칙을 따르는 도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비저항이 전자의 밀도, 전자의 전하와 질량,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 간격 타우를 이용하여 계산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격은 다음의 식과 같이 충돌 사이의 평균 거리와 평균 속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이 전도 모형이 ohm의 법칙과 일치하더라도 이 모형은 비저항값 또는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정확하지 않은 예측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 모형을 수정해야만 하겠는데요. 이제까지 설명한 모형을 전기 전도에 대한 고전적인 모형이라고 한다면 고전적인 모형의 잘못된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히 양자역학적인 모형을 추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두 도체를 어떻게 조합해도 전기 회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체의 이와 같은 배열을 축전기라고 하며 이들 도체는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두 도체 사이에 전이차 델타 V가 존재하겠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도체에 대전된 전하량 Q는 도체 사이의 전이차에 정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비례상수는 도체 사이의 거리와 도체의 모양에 의존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례성으로 인하여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어느 한쪽 도체의 전하량 크기와 두 도체 사이의 전이차 크기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은 에너지에 대한 비고립계 모형으로 설명될 텐데요. 외력이 개의 한 일은 개 내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충전시키는 동안의 어느 순간에 축전기의 전하량 Q가 충전되어 있다고 가정해보면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판으로부터 플러스 Q인 판으로 전하량 dQ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량 dQ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은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Q 이퀄 0로부터의 나중에 Q 이퀄 라지 Q까지의 축전기를 축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체의 일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도체 양단의 전이차가 유지될 때에만 도체 내에는 전류 밀도와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어떤 물질에서는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비례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비례상수 시그마는 도체의 전도도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물질은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오음의 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한 많은 물질은 그 물질 속의 전류 밀도를 전기장으로 나누면 상수값 시그마를 가지게 되며 이 값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장과 무관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과 소자, 즉 전기장 E와 전류 밀도 J 사이에 이런 단순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물질과 소자를 오음의 물질 및 소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하면 모든 물질과 소자가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과 소자를 비오음의 물질 및 소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음의 법칙은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특정 물질에서만 성립하는 실험식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강의에서 학습한 전하와 전기장의 내용을 확장하여 전기 회로 내에 구성된 회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내용들을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저항기, 축전기, 그리고 인덕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결합 요소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한 회로는 키르요프 법칙을 사용하여 단순화해야 하는데 고립계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전하량 보존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 개인적인 학습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7강 전류와 저항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